자, 이제 34페이지 가시면 또 하나의 가산세가 원천 징수 납부전 가산세. 얘는 일단은 뭐 3월 20일 날 원천 징수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내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가산세가 일단 바로 3%가 먼저 붙어버리죠. 그 3%. 얘가 이제 법정 납기 경고하는 데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죠? 얘는 바로 3%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신반물 22가 붙어 나갑니다, 그죠? 하루하루 신반물 22 붙어 나가서 얘도 나름대로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를 잘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얘도 이미 봤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한도가 거기 미납세액이 50%라 3번이 한도예요. 3번. 그런데 그 3%짜리와 A라는 기간치만 가지고 와서는 한도가 10%인 거야. 10%. 얘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옛날에는 그 C가 가상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A만 매기는 걸로 돼 있었어요. C는 가상금으로 돼 있고 이 상태에서 한도가 10%였거든. 그래서 지금도 10%로 돼 있고 그리고 C까지 합쳐가지고는 한도가 50%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하면서. 그래서 거기 밑에 꼽표시 2번이죠. 그죠? 동그라미 1번의 3%와 동그라미 2번의 기간 중에 A 기간에 대한 걸 합쳐서는 10% 한도를 함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도가 10%짜리 가산세였을 때, 가상금과 가산세가 구분됐을 때, 지금은 가상금이던 시절에 C도 합쳐가지고 가산세가 50% 한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도 C는 150만 원 미만 안 매긴다. 5년 초과할 수 없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이때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자동 확정은 또 역시 뭐만 자동 확정이었죠? C만. 고지서에 납기 이후에 붙는 C만. 얘는 3%가 먼저 붙어버렸으니까 3%가 자동 확정이 아닌 거죠. 여기서는 아까 신고부성실에서는 3%가 자동 확정인데 고지 이후에 붙으니까 납기 이후에 안 내면 붙으니까 걔도 자동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먼저 3%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C만 자동 확정이라고 돼 있어. C만. 즉 결국 자동 확정은 뭐야? 고지 이후에 붙는 가산세만 자동 확정인 거야. 고지 이전에 붙는 거는 고지서 보낼 때 그때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기억을 해보세요. 뭐 이틀 3일짜리 연달아서 수업을 진행하면 좀 더 나은데 우리가 일주일마다 지금 이제 보는 걸로 돼 있어서 좀 가물가물해집니다. 저도 가물가물해요. 저도 말을 했나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가물가물해요. 저조차도 그런다. 그만큼 휘발성이 강한 게 국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데 뭐 어떻게 해, 그죠? 해야죠. 그다음에 또 말 문제엔 잘 나오는 부분이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라는 겁니다. 중복적용 배제.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하죠. 신고 불성실과 이제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죠. 장부를 기장 안 했을 때 기장하고 기록 보관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넣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무기장 가산세라고 불렀던 무기장 가산세. 기장 안 하면 매기는 가산세. 그럼 기장 안 하면 신고도 못 하겠지. 두 개는 중복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장부를 기장을 제대로 안 하면 신고도 못 하니까 두 개가 붙는데 이 두 가지 각각 구해 보면 아까 신고 불성실이 무신고 시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몇 프로죠? 일반 부정행위 말고 무신고는 20%죠. 또 장부를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도 구해보면 기장 불성실이 요게 20%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가 구해본 금액이 보통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장부를 기장하는 것도 제재고 신고하는 것도 제재지만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매기겠대요. 그 중에 뭘 매기냐가 중요한 거야. 뭘 매길까요? 따로따로 금액을 구해봐서 금액 큰 거 하나만 빠뜨리면 절대 안 돼. 금액 큰 걸 하나만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 큰 거 하나만 큰 거 하나 매기는 거고요. 금액이 만약에 같다면 뭘 매길까요? 신고부성실 매기는 거야. 신고부성실 매기는 거예요. 신고부성실 금액이 같다면 신고부성실. 신고부성실은 20% 말고도 이제 부정행위는 40%가 되기도 하고 역외거래 60%가 되기도 하고 더 센 것들이 막 있다 보니까 그거 매긴다. 이해해 보면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 출발. 그럼 그 중에 하나만 매기는데 뭘 매긴다? 금액 큰 거 하나만 빠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금액이 같다면 신고부성실 매긴다. 이제 함정으로 파서 나올 지문들이 많죠. 그냥 무턱대고 그때 두 개 중복되면 신고부성실 매긴대. 그럼 틀린 지문이야. 무턱대고 하면 안 돼. 금액 큰 거 하나만 빠뜨리면 안 되는 거야. 금액 큰 거 하나만. 또 중복되면 장부의 기록 보관 매긴대. 틀린 지문이야. 중복돼서 금액이 같다면 신고부성실 매기는 겁니다. 금액이 동일하다면 신고부성실 아셨죠? 그다음 밑에 꼽표시가 있는데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는 게 있죠. 여러분 성실신고 확인서는 이제 소득세 하시면 이제 외형이 좀 큰 자들은 그 자들은 세무사 도장 찍어라라고 하는 게 확인서 받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안 했어 가산세. 또 당연히 신고도 잘못하는 거지 이제 이런 거 첨부가 안 되면 이거 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중복 적용되면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배제되는 가산 삭제가 되었다. 지금 규정이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중복해서 때립니다. 중복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부서시 따로 이제 공부한 내용 이 두 가지가 중복되면 하나만 매긴다고 돼 있던 게 지금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둘 다 매긴다는 거야. 그래서 좀 구석진 내용이지만 요거까지도 한번 해놓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미리미리 신고하는 예정신고라든가 중간연합이라든가 등에 대한 가산세가 매겨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확정신고나 등등 할 때 가산세는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한 번만 때리면 되지.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2번. 3번은 이해되나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중복된대요. 그때는 하나만 매긴대. 뭘 매기면 될까요? 큰 거 때리는 거야. 두 개 중에 뭐가 커? 원천징수 납부지연은 바로 안 내면 3% 바로 붙어버리잖아. 근데 일반 납부지연은 납기까지 안 내면 3% 붙잖아. 그럼 중복되면 뭐가 더 많을까? 금액이. 원천징수 납부지연이 먼저 금액 크겠죠? 바로 3% 붙으니까. 그죠? 그럼 금액 큰 거 하나만 매긴다는 개념이 당연히 금액이 뭐가 커? 앞에 게 큰 거야. 그러니까 요거 매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해 보면 뭐 외울 것도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단 10만 불 20이 매겨 나가다가 고지서에 납기까지 안 내면 3%가 붙는데 원천징수 납부지연은 바로 안 내면 3%가 붙으니까 두 개가 중복돼서 금액을 구해보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큰 금액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면 하나만 매기는데 첫 번째 걸 매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됐고 이제 가산세 감면 나오네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래요. 100% 감면이라고 하고 있네요. 어떤 경우에서 기억이 보니까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 기억날까요? 천재지변, 화재, 전화, 재해, 도난, 그 다음에 질병이나 중상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사망하의 상중 있죠?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 그죠? 등등 또 금융기관 채식관사 휴무라는 것도 있었고 또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 압수 영치 법원이 장부를 가져가 버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장부 작성 대행 세무사나 등등이 화재, 전화, 재해, 도난이 발생한 거야. 또는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뭐 등등 돼 있는 그런 사유들 그때 그거 해놓으면 일석삼조다라고 했죠. 일석삼조.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야. 그거는 가산세 100% 감면 사유예요. 그쪽에 기한 연장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기한 연장 사유가 우리가 봤던 거 거기 들어가고 요놈이 와서 가산세를 안 매긴답니다. 불가피한 거니까 안 매긴대요. 이렇게 봐준다라고 되어 있는 게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납부 의무 불이행, 납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안 매긴대요. 이 정당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시행령의 규정이 들어오면 우리가 외우고 막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들어온 규정이 없고 거의 없고요. 이거는 이제 집행규준이나 이런 걸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걸 규정화, 본법에 규정화 시키기가 좀 그런가 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다툼의 소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정도만 인지. 가산세를 매겨야 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제재가 가산세인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었대. 그런 경우는 매기지 않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밑에 디귿에 거기 뭐 A, B, C 돼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오지 못하고 나머지는 싹 다 집행기준 등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법원성이 없잖아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법에다 넣어서 시행령에 넣어서 하기는 또 그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니은 디귿은 위 기역 니은과 유사한 사유로서 다음에 하나 A번 좀 보시면 되겠죠? A번은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에 따라 신고 납부했는데 이후에 번복된 과세 처분하는데 이게 뭐야 딱 떠오르는 게 물어봤는데 근데 그에 따라 했는데 나중에 말 바꾸게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 신의치 그런 개념이죠. 가산세 안 매긴다는 겁니다. 난 물어봐서 했잖아. 나중에 번복되면 가산세 안 매긴다.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거 A. B는 좀 읽어보시고요. 좀 지역지역이야.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C. 실손보험 있죠. 실손보험. 여러분 의료비 세액 공제할 때 실손보험에서 내가 청구해서 받아가는 금액이 있다면 이건 해 안 해? 의료비 세액 공제할 때 빠지죠? 맞나요? 의료비 세액 공제할 때 우리 소득세 의료비 세액 공제. 그럼 내가 뭔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의료비를 내가 100만 원 낸 거야. 100만 원. 언제 냈냐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병원 가서 실손보험 의료비를 100만 원 냈습니다. 12월 25일 날 냈어요. 그리고 당연히 실손보험에 내가 가입돼 있으니까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해서 받아가겠지. 보험회사 청구해서 받아가는 거는 지금 이제 3년간인가 기간을 줍니다. 3년 내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다음 연도에 했대 만약에. 다음 연도에.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한 3월 달쯤에서 보험회사에다가 100만 원 저번에 냈던 거 이거 보험금 주세요라고 했더니 80만 원만큼 돌려줬어요. 보험금을 실손보험 가입해서
그럼 나는 얼마 낸 거야? 20만 원 낸 거지. 그죠? 근데 100만 원 냈을 때 그 연도에 의료비세공제를 100만 원 갖고 받아버렸어요. 100만 원. 그 나중에 보니까 실손보험 청구해서 80만 원 받았다면 20만 원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수정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오셨나요? 지금 상황. 그래서 이때도 가산세 안 매기겠대요. 이것도 안 매기겠대요. 불가피한 걸로 봐서. 그래서 나중에 청구하면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80만 원 들어올지 81만 원 들어올지 받아봐야 아는 금액이니까 나중에 받아오면 그러면 그 금액을 반영해서 수정 신고 들어오래요. 언제까지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안 매기겠다? 올해 12월 달에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올해 12월 달에 의료비가 나갔어요. 100만 원이. 그리고 내년에 청구해서 80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럼 내년도에 소득세 언제 신고 납부해? 내년도치는 내후년 5월 말이죠. 그 내후년 5월 말까지 수정 신고 들어가면 그때는 가산세 안 매기게 됩니다. 상황 이해됐나요? 읽어볼게요.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함에 있어서 제외해야 되는데 실손의료보험금을 탔다면 내가 자기 부담분만 넣는 거지. 내 부담은 20만 원만 넣어야 되지. 80만 원 돌려받았다면. 근데 그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 즉 올해 12월 달에 의료비 나갔어요. 100만 원이. 그리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내년에 받았단 말이에요. 80만 원을. 그럼 2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받은 거니까 80만 원어치는 다시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비 세공제 받은 금액을. 이걸 언제까지 하게 되면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기간,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로 열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 과표 확정 신고 기간까지. 아까 내후년 5월 말까지라고 했죠. 확정 신고 기간까지. 그때까지라도 수정 신고하면 그때는 가산세는 매기지 않을 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을 파악해 준 거지. 당연히 12월 달에 했다면 그러면 보험금을 바로 청구해서 받아가면 12월 1일 날 했고 12월 10일 날 청구해서 보험사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돼가지고 연말까지 받았어 80만 원을. 그러면 20만 원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실손보험 같은 경우 바로 청구 안 합니다. 몰아갖고 하지. 갈 때마다 병원 갈 때마다 얼마 냈으니까 청구하고 안 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청구하고 막 그래. 다 그게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몰아가지고 그런 상황을 파악해 준 거지. 그러면 바로바로 반영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나중에 수정 신고를 들어와라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는 매기지 않을게라고 돼 있다. 세금이야 제대로 내는 건 당연한 거니까 80만 원어치에 대한 의료비 세공제 받은 거에 대한 건 내는 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가산세까지는 매기지 않겠다라고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게 있네요. 상황을 좀 이해했다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정 신고 감면 설명할 필요 없죠. 납부 안 해도 그다음에 뭐 경정에서 알고 하면 안 된다 라까지 봤죠? 아까 90%, 75%, 50%, 30%, 20%, 10%. 오른쪽에 기한 후 신고도 6개월 내에 하게 되면 50, 30, 20 감면해 준다. 납부 안 해도 된다. 결정에서 알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 봤던 얘기들. 됐습니다. 오른쪽에 4번 가볼게요. 4번. 예정 신고나 중간 신고 누락분에 대한 확정 신고 시 감면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신고할 때 미리미리 신고하는 예정 신고라든가 또는 중간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청산소득 법인세 할 때 그때 중간 신고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청산소득 법인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죠? 자녀 재산가액 확정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 문 닫으니까 해산 등기하고 이제 자산 팔고 빚 갚고 절차로 들어가서 막 이제 자녀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 버리면 이제 못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미리 신고하래요. 중간 신고를 일부라도 중간 신고하래요. 그때 미리 신고하는 거지. 당연히 부가세 예정 신고도 미리 하는 거고 이런 미리미리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누락한 거야. 이걸 나중에 정규 신고나 확정 신고할 때 반영하는 거지. 그죠? 중간 신고 먼저 했는데 나중에 청산소 법인세 제대로 자녀가액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신고 납부할 때 이때 잘못했던 거 누락했던 걸 반영해서 신고한다면 그러면 그때 가산세는 매기는데 어떻게 하겠대요? 감면해 주겠대. 몇 프로 감면해 주는데요? 동그라미 기억에 50% 감면해 주겠대. 50% 반 깎아 주겠답니다. 반 깎아 주겠대요. 그래서 요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부가세 우리 계산 문제 풀 때 예정 신고 때 잘못한 거를 확정 때 반영하게 되면 몇 프로 깎아 주면 예정 신고 때 확정 때 50% 깎아 주는 거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아까 우리 수정 신고 쪽에서 가산세가 막 90%짜리가 막 생기고 막 그런 거야. 중간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정 신고 부가세 예정 신고할 때 놓친 거를 확정 신고 때 하는 거는 이른바 수정 신고 같은 느낌인데 원래 수정 신고는 3개월 내 하면 몇 프로 감면인데 한 달 내 하면 90%고
3개월에 하면 75%잖아. 더 세잖아요. 근데 원래 규정이 4번 규정이 먼저 원래 있었다고요. 50% 깎아주는 걸로. 중복되네? 그러면 이제 규정이 들어온 거지. 더 센 거 받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4번에 보시면은 거기 동그라미 기억에 또 둘째 줄 끝에 뭐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위에 아까 수정 신고하면 아까 30, 20, 10이라는 50% 낮은 경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을 둔 거야. 그러면 만약에 90, 75, 50이라면 그걸 적용하겠다는 거지. 4, 5, 6번에 불구하고 50%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정비한 거예요. 옛날에 막 겹치고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어. 지금 결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문제 풀 때 몇 프로 감면해? 지금 예정 때 그 확정 때 하면 75%. 이게 답인 거야. 75% 맞죠? 75% 그 계산 문제 풀죠? 그죠?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죠? 니은도 마찬가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적에 대한 거 5번은 체크해놓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볼 거예요. 그다음 6번은 각종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한 달 내에만 하면 반 깎아줍니다. 세무서에서 뭔가 세법에서 뭐라 하란 거를 제때 이행 안 한 거를 뭔가 제출하거나 등록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때 안 한 거를 부랴부랴 한 달 내에라도 빨리빨리 조기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붙는 거를 반 깎아준대요. 이것도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 하는 거잖아. 부가세 할 때.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 등록, 미등록했을 때 가산세 한 달 내에 하면 반 깎아주는 거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 반영하잖아요. 근데 우리 계산 문제 객관식에 들어가 있는 건 거의 다 1개월 내에 아니지. 한 달 지나버리니까 감면 못 받지.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객관식 교재. 우리 문제집은.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한 달 따져보고 하는 거야. 등록. 또 제출도 그렇지. 합계표 제출. 미제출 가산세 몇 프로야? 합계표 미제출. 매출차별. 0.5%입니다. 이것도 한 달 내에 하면 반 깎아줍니다. 이렇게 제출하거나 등록하거나 이런 것들이야. 협력 의무 이런 것들을 안 하면 페널티를 매기는데 그걸 한 달 내라도 바로바로 해주면 그럼 반은 깎아줄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다. 이 정도. 그다음에 전체 가산세 한도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잘못하면 매기는 건 맞지만 너무 가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 가산세 한도를 만들어놨어요. 일반적으로 1억 한도예요. 중소기업 5천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네. 맨 밑에. 근데 이거는 모든 가산세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 빼고요. 그런 것들은 가산세가 아무리 커도 다 매깁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들은 몰아가지고 한 1억 정도, 5천만 원 정도 한도를 만들고 있다는 정도까지 됐죠? 한다. 요 정도 하시면 됐네요. 가산세 다 맞습니다. 46페이지 가볼게요. 문제 풀어보시죠. 46페이지. 39번 문제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벌가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벌금. 근데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세목을 한다. 특이한 성격이죠. 행정벌인데도 국세에 포함한대요. 특이한 성격이다. 40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납부 고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뭔 소리? 성립. 무지하게 복잡한데. 신고부성실,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 성립하고 납부지한 하루하루 그날이 경과하는 데 성립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도달할 때 한다고? 도달할 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다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보시면 다 이제 그렇네 싶어야 돼요. 41번. 해당 국세를 감면할 때 해당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법인세가 50% 감면될 때 그때 가산세는 감면이 안 된다. 그 얘기야. 가산세 자체의 감면이 아니다. 계속 보는 가산세 자체의 감면이 아니라 본세라는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는 같이 깎아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42번.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내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이때 추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분성시 가산세를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납부 안 해도지. 납부 안 해도 감면해준다고요.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 해도 감면해준다고요. 납부 안 해도. 얘는 추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해준다. 잘못됐죠? 납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바꾸네. 43번. 법인세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소득세의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산세와 납부세액 기준 가산세와 수익금액 기준 가산세를 계산해서 그중에 큰 금액으로 매긴다. 맞죠? 맥스. 누구만? 법인세와 소득세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만. 얘들만 오른쪽에 만분의 14, 만분의 7을 비교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수익금액 곱하기 만분의 7, 만분의 14. 44번. 신고보성실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보관 보성실 가산세 동시 적용되면 신고보세 매기는 거 맞죠? 저 뛰쳐나갑니다. 아까 강조했잖아요. 금액 큰 거 하나만이라고요. 금액 큰 거 하나만. 금액 큰 거 하나만 해야지. 그게 아니죠? 이렇게 틀린 지문이야. 금액 큰 거 하나만. 금액이 같다면 이게 맞죠.
금액이 같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금액이 다르다면 금액 큰 거 하나만이야. 그래서 45번 인지세예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로서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 납기 지난 후 4개월 되는 때 납부한 경우라면 해당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등등의 100% 가산세의 금액을 납부정한에서 한다. 인지세는 아까 원래 300%인데 이거 3개월 하면 100%만 매기고요. 6개월 하면 200%고요. 지나면 300%였어. 그럼 얘는 4개월이면 3개월, 6개월 사이니까 얘는 200%야. 200%. 200%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그죠? 46번 금융보험업자가 신고하는 교육세. 신고하는 거야. 금융보험업자가. 그 다음에 농특세, 종부세에 대해서는 무신고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이런 썰택스들은 어떤 세금에 빌붙는 것들은 신고에 대한 거 안 매긴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붙는 교육세는 이건 독립세야. 독립세,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얘는 다른 거야. 얘를 집어넣으면 안 돼. 그게 틀린 거야 얘가. 따라오셨죠? 그래서 일반 농특세하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무신고 안 매긴다. 근데 종부세는 또 모두 매겨? 아까 뭐가 나올 수 있어? 종부세는 무신고는 없지. 신고 안 하면 정부부가 세모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하필이면 신고를 했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는데 과도신고가 됐네. 그건 매길 수 있는 거니까. 여기도 잘못됐네. 잘못된 게 두 군데 잘못됐네요. 금융보험업자 수익 신고하는 교육세는 이거는 가산세 매깁니다. 신고하는 거니까 얘는. 그리고 썰택스가 아니니까 종부세는 또 무신고는 매기지 않지만 과도신고 등은 매깁니다. 그런 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상황을 이해했다면 됐고요. 47번 부가세법에 따라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륜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는 매입세액에 차감하지 아니하여 그 얘기죠. 공급자 쪽에서 매출세액에 차감해서 신고 들어가면 그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매출세액을 차감해서 신고 들어온 걸 받은 세무서장은 공급받는 쪽에다 통지해 줍니다. 확인 한번 해보라고. 그럼 공급받는 쪽에 세무서장이 통지 받고 확인 한번 해봤더니 매입세액에 차감 안 했네요. 빼야 되는데. 그럼 추징할 때 가산세는 매기지 않는다. 이 얘기지. 추징할 때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그죠? 안 매깁니다. 됐고요. 48번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부담부 증여 시 양도를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 과표를 결정 경정한 경우. 아까 이거 너무 지엽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그죠?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부담부 증여 시 양도를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 과표를 결정 경정한 경우. 뭐야 이게? 아까 10억 떠오르네. 10억. 그죠? 그게 10억이 맞나? 잘못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달라져 버리면 세무서가 부담부 증여세 계산할 때 10억이 아니고 이건 11억이다 달라져 버리면 양도세 덩달아 달라지는 거야. 양도세도 덩달아 10억에 4억이었는데 채무 10억 4억 근데 11억 4억이면 달라지겠지. 그죠? 달라지면 세금은 제대로 내야 되는 거 맞지만 가산세는 매기지 않겠다고 돼 있다. 평가의 부분은 너무 힘들다는 거야. 평가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걸 감안해 주겠다는 거지. 가산세 매기지 않겠다. 49번 체납된 국세의 납부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에 따른 납기 다음 날부터 납부정한세 중에 과소납부세 기간 0.02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C인데 100만 원 미만 아닌데 얼마 미만일 텐데 150만 원 미만인데 그죠? 장난쳤네. 이때는 C는 안 매긴다. 150만 원 미만. C는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5년 초과할 수 없다는 것과 C만 C. 그다음에 150만 원 미만 안 매긴다는 게 있다. 50번은 나중에 보자. 과적이니까 과적. 51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규정에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 신고 기간 및 중간 신고 기간까지 예정 신고 및 중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했다면 이때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한다. 그죠? 반 깎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경정할 거 알고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52번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에 따라 신고 납부했대요. 물어봐서 했대요. 근데 이후 번복된 과세 처분한대요. 이때는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신이치 아까 이게 신이치 얘기했던 거네. 여기까지 하시면 됐네요. 됐죠? 됐고 앞에 내용 또 들어가 볼게요. 내용에서 이제 환급이네. 환급이란 주제야. 환급도 양이 좀 됩니다. 환급은 이제 돌려받는 거지. 이제 환급해 주세요라고 이제 돌려받는 환급 받는 거예요. 이제 환급될 금액이 이제 나오면 과세관청은 환급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환급금에 대한 결정을 해요. 절차가 환급금 결정하는 거야. 결정한 다음에 이제 환급해 주면 되죠.
결정하고 환급해 주면 되지. 그래, 너 말이 맞다. 경정 청구가 들어온 거야. 경정 청구. 봤더니 경정 결정을 해줘요. 그래, 네가 1,000만 원 세금 나온 거 800이 맞다고 200만 원 줄여달라고? 봤더니 그 네 말이 맞는 것 같다야. 그럼 200만 원 돌려줄게. 라면 결정이 된 거야. 환급금 결정이. 그럼 이때 30일로 환급하는 거지. 결정되면 30일로 환급하는 거야. 근데 결정된 금액 환급하려고 했더니 얘가 지금 뭐 체납돼 있다든가 뭐 내일 세금 있네. 지금 돌려주려고 했더니 반대로 받아갈 게 있네. 그럼 퉁치면 좋겠지? 라는 걸 고려해 보는 거야. 이게 충당이라는 거야. 충당. 충당. 그래서 결정되고 나면 충당을 고려해 봅니다. 충당. 충당할 게 있나? 따져보는 거예요. 충당. 고려해 본 다음에 충당 후에 남은 잔여금. 충당할 게 없거나 200만 원 돌려줘야 되는데 200만 원 돌려줄 금액에 봤더니 100만 원만큼 퉁칠 게 있네. 그럼 100만 원만 돌려줘야지. 잔여금. 아셨죠? 이렇게 충당 고려한 다음에 잔여금이 나오면 그걸 이제 지급하겠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환급금은 결정, 충당, 지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당을 고려해야 충당이 뭔지 알겠죠? 나와서 충당한 다음에 이제 잔여금이 나오면 남아 있는 잔여금은 요거는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야. 잔여금을 지급한다. 충당할 게 없으면 다 잔여금이 될 거고요. 퉁칠 게 없다면 그럼 이제 결정과 충당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결정한다, 환급금 결정한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법조문이 즉시 결정한다고. 즉시. 이거 세법하게 물어봤네요. 즉시란 말을 물어봐. 즉시 이거 아냐고. 즉시 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거 세법하게 나왔어 이게. 작년인가에 즉시 결정한다. 즉시 결정한다. 그럼 즉시 결정을 해야 돼요. 환급금이 나오면 바로 결정해야 되겠지. 결정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이제 즉시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때는 환급금 결정 안 하겠대요. 이거 이미 본 거야. 2개. 결정 안 하겠대요. 결정하지 않는 경우 뭐야? 환급 결정 안 하겠다. 아까 기간 귀속을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X 3년도 거를 4년도에 내버렸다는 거야. 1년 늦게 냈네. 근데 제대로 가면 이 안 냈네. 그죠? 가산세. 잘못 냈네. 환급. 이게 보니까 이자율 차이가 너무 심하다. 퉁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4년도치 잘못 낸 거. 3년도치를 모르고 4년도에 낸 거. 잘못 낸 거 환급해 주려고 했더니 3년도치를 4년도 냈다고 보는 거니까 환급할 금액이 없네. 없으니까 얘는 결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지. A사업장 거를 B사업장에 낸 거야. 그죠? 이런 때도 환급 안 해주겠다. 퉁치겠다라고 하는 거지. 잘 냈네라고 봐서 가서 안 매겠다. 안 매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죠. 다른 사업장에 납부한 거야. 이런 것들 아까 봤던 그 얘기들. 이때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잡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급금은 여기서 이제 잠깐 잡아놓을게. 이제 환급금의 유형이에요. 유형을 알아야 뒤쪽 얘기할 때 편하거든요. 유형 알아야. 유형이 2가지가 있대요. 환급금은 일단 첫 번째가 과원합금이야. 과원합금. 과원합금은 당초에 원인 없이 잘못 낸 거야. 과원합금은 초과납부했네. 초과납부. 얘가 과원합금은 초과해서 났다. 초과. 원래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200을 냈다는 초과납부. 그 다음에 차고납부. 내지 말아 했어야지. 왜 냈니? 차고해서 낸 거야. 차고로 낸 거야. 또는 2번 냈어야 이중납부. 그건 발생할 수 있겠죠. 세무사무실에서 대납하거나 이런 일들 많이 한다면 세무사무실 대납했는데 또 회사의 담당자가 또 모르고 내버린 거야. 세무사 사무실로 대납하고 대신 낸다고 대납하고 양쪽이 내버린 겁니다. 그럼 2번 내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초과납부, 차고납부, 이중납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과오납이라는 건 잘못 냈다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이제 부가 취소가 됐네. 세금을 냈는데 부가 취소가 됐어. 그럼 뭐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건 낸 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과오납금의 일종이 되는 거야. 부가 취소. 그 다음에 또 감액 경정이 됐습니다. 세무서가 감액해서 경정했어요. 1,000만 원 세금을 800으로 200만 원만큼 경정이 들어가면 그 200만 원만큼은 처음에 이유 없이 낸 거지.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다 이게 뭐냐? 과오납금이다. 과오납금. 그럼 과오납금은 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적었느냐? 나중에 돌려줄 때는 환급할 때는 뭘 줄까요? 이자 주지. 이자를 언제부터 줄 거냐라고 하는 게 달라져. 과오납금이 되면 원래부터 처음부터 잘못 낸 거야. 그럼 내자마자 잘못 낸 거니까 다음 날부터 바로 이자 줍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요. 얘들은 그래요? 아셨죠? 이게 과오납이야. 과납금, 오납금이야. 잘못 냈고 과하게 냈다는 거야. 과오납.
과납, 오납을 했다. 그럼 과오납에 대해서는 낼 때부터 잘못 냈기 때문에 납부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바로 이자 줍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잡아본 거야. 이게 과오납.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유형이 이름이 환급세액이야.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환급세액은 뭘까요? 당초에 적법하게 납부했어요. 이유가 있어. 잘 냈어요. 냈는데 세법의 구조에 따라 환급되는 거야. 응? 냈는데 낸 금액이 세법의 구조적으로 환급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총부담세액이 나와. 총부담세액. 총부담세액 내야죠. 근데 기납부세액 있으면 어떻게 돼? 빼죠. 기납부세액이 더 큰 거야. 그럼 환급되는 거지 이제. 법에 따라 먼저 내라고 해서 기납부 냈어. 중간연합, 원천징수 수시부가 같은 거 냈어요. 중간연합 같은 거. 중간에 미리빈 낸다고. 부가세 중간연합 예정신고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미리 냈어 이렇게.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시 제대로 구해서 미리 낸 거 뺀다고 뺐더니 이게 마이너스 나온 거야. 그럼 환급되는 거죠. 연말정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에 따라 환급되는 거 말하는 거야. 법에 따라 환급되는 거. 중소기업들은 또 뭘 할 수 있어? 결손금이 있으면 2월 공제 말고 중소기업은 소급공제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환급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이건 환급세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처음부터 이유 없이 낸 게 아니야. 잘 냈어. 냈다가 나중에 세법의 구조 때문에 환급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환급해 줄 때 다 30일 지나서 이자 줍니다. 30일을 동안 안 줍니다. 환급 언제 해 주는 거야? 지급은. 충당 결정되면 결정일부터 며칠 내에 환급해 주는 거지. 법에 따르면 30일 아까 봤잖아. 경정청구 2개월 내 경정 결정하면 30일 환급한다고. 그럼 30일 환급할 때 그중에 어떤 날짜에 환급될지 어떻게 알아? 27일 차에 8일 차에 이렇게 되니까 30일 동안 무차별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애매하니까 30일이라는 기간 내에 언제 환급해 줄지 애매하니까 세무공무원이 마음에 따라서는 일주일 전에 할 수도 있고 다 돼서 30일 딱 채워서 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애매하니까 30일은 그냥 이자 안 주겠다고 한 거야. 뭐나 똑같은 의미지? 납부지원 가산세 할 때 B를 빼는 거랑 똑같은 의미야. B를 왜 빼죠? 이때 고지하고 납기까지 그중에 언제 얘가 낼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달리 취급할 수 없으니까 걔를 빼듯이 얘도 30일이라는 날짜 나와요. 이따 보시면. 그래서 그런 의미다 이거죠. 좀 잡아보자. 그래서 얘와 얘가 좀 다르다. 이렇게 잡았고요. 유형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충당이 돼요. 충당. 결정되면 그 다음은 충당이지. 충당은 퉁치는 거지. 퉁치는 건데 이게 둘로 구분해서 첫 번째가 직권충당이래요. 직권충당. 이거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바로 직권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냥 퉁쳐버리는 거야. 네가 뭐 동의 받을 게 뭐 있니? 너는 나쁜 놈인데. 응? 너는 지금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또 납부 기한 전 징수사유가 있어. 급박하잖아. 이런 것들은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충당시켜버리는 거야. 퉁쳐버리는 거야. 이게 직권충당이라는 거야. 직권충당. 요게 다른 말로 뭐 필요적 충당 이렇게 부르기도 해. 필요적 충당. 얘가 뭐 필요적 충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얘가 사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 얘기는 체납국세. 체납하고 있는 국세가 있어요. 환급해 줘야지 결정돼서 환급해 줘야지. 근데 보니까 걷어갈 세금 중에 얘가 체납하고 있는 게 또 있는 거야. 얘는 환급이 결정됐는데 얘는 또 내야 되는데 체납까지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퉁치라. 무조건 퉁쳐라. 체납국세. 그 다음에 또 우리 국진법 들어보시면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죠? 이렇게 징수하는 거 말하는 거야. 납부 기한 징수. 내가 납기까지 기다리려고 했더니 지금 타 기관에서 압류 걸고 난리야. 급박하잖아. 난 한가롭게 기다릴 수 없다. 나도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다면 급박하다는 거야. 그런 정도가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퉁치는 게 맞지. 그냥 이렇게 해서 직권충당이라고 돼 있다. 직권충당.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권충당할 게 아닌 그 외의 일반적인 충당은 이제 신청충당이라고 그래. 신청충당. 요번에 얘가 신고하면서 내야 될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고지서에 따라 날라와서 이제 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직 체납은 아니고요. 체납 아니고 이제 고지서가 언제까지 내라고 날라온 게 있어. 이런 것들은 너 나 지금 내라고 날라온 게 있으신데 나 이거 퉁쳐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지. 이제 신청. 또 요번에 내가 법인세 신고해서 낼 금액 얼마 있는데 그거랑 퉁쳐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야. 이게 신청충당이라고 그래. 신청충당. 그래서 얘는 동의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 동의를 얻고 하는 거죠. 뭐 동의라기보다는 얘가 자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거잖아. 충당해 달라고. 그럼 동의를 얻은 거지 당연히. 그죠? 동의를 하고 신청하는 거니까요. 신청 자체가 동의 의미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요걸 임의적 충당이라고 불러. 임의적 충당. 이렇게 해서 둘로 구분됩니다. 충당은 아셨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교재 보고 몇 가지 짚으시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네요. 지급. 지급은 환급금 결정되잖아. 결정일로부터 며칠 내에 환급한다고요? 30일 내에 환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내에 환급하면 돼요. 결정되면 30일 내에 환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지급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될까요? 지급은 그냥 얘가 보통 쓰는 방법은 계좌이체야. 계좌이체 통해서 지급이 되는 거야. 30일 내 계좌이체. 그럼 얘가 처음에 이제 신고하거나 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고서 내 왼쪽 하단에 표지 왼쪽 하단에 보면 은행명하고 계좌번호 적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 기재하면 바로 환급이 거기로 되는 거야. 계좌를 신고한 게 되고, 그 한 번 신고가 되면 그 다음 연도는 굳이 안 넣어도 작년도 계좌가 변함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해서 계좌 등록이 된 것처럼 돼갖고 이제 환급이 되고 막 그래요.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계좌를 안 적고 하잖아요. 그럼 현금 지급도 해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 그 현금 지급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현금 지급 어떻게 하는 방식이야? 연락하겠죠. 세무서 오라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100원짜리 해갖고 주겠죠. 이제. 그죠? 그래요? 요즘 세상에 뭐 현금 지급은 현금 받으러 갈까? 세무서 받아? 가서 받아올까요? 그게 아니라 현금 지급하는 우편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은행을 찾아가라고 할 거예요. 가서 가라. 근데 귀찮잖아. 우체국 가기도 귀찮고 등등. 그러면 이제 거기 안내문 나오죠. 안내문에 귀찮으시면 홈택스 들어가시면 다시 계좌를 등록하는 게 있으니 그걸 이용하시면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실무는. 어쨌든 규정은 지급은 계좌이체 방식 또는 현금 지급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근데 계좌이체 말고요. 현금 지급 통해서 하는 경우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현금 지급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이때 이게 나와. 중요한 게 국세 환급금, 송금, 통지서 요게 이제 발부가 됩니다. 환급금, 송금, 통지서가 발부되는 거예요. 환급받을 금액을 송금합니다라는 통지서 발부된다. 아셨죠? 그래서 현금 지급과 동시에 발부되는 건 마찬가지야. 여기다 통지서에 누구누구 갑이다 을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돼서 이제 그자가 이제 받아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이게 발부가 되는데 요게 발부되기 발부 전에 얘를 양도가 가능합니다. 내가 환급받을 금액이 있잖아. 지금 세금을. 근데 내가 다른 자한테 돈 갚을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자 보고 받아가게 하는 거지. 이제 내가 어차피 환급 받아가지고 줘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환급받을 이 받을 권리를 누구한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야. 팔 수 있어요? 판다는 얘기야. 양도한다는 얘기가 파는 게 아니라 사실 퉁치는 걸 거야. 내가 외상 때 갚을 게 있는데 나 세금 환급받을 게 그거 받아가시죠. 알았어. 나한테 환급해달라고 그래. 그 얘기하는 거야. 나 환급금 받을 걸 양도해 주세요. 나 말고 내가 갑인데 을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양도 가능합니다. 그 양도 요구하는 거야. 양도해달라. 요구하면 세무서에서는 그래 갑이 지금 환급 받아가는데 을한테 양도한대요. 그러면 을도 갑도 퉁칠 게 있나를 쌍방간에 다 보고 퉁치는 게 맞으니까 이것저것 퉁칠 게 있나 본 다음에 그게 없으면 요구에 응하게 돼 있다 이거죠. 요구에 응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제가 강조했던 게 뭐야? 발부 전이야. 말장난. 발부하기 전이야. 발부 전에 양도 가능해요. 발부 후에 양도한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야. 발부가 돼버리면 그때 발부될 때 갑인지 을인지 적힌다 그랬잖아. 아까 제가. 그 의미야. 그러면 시험에 있어 보이죠. 환급금에 대해서는 송금 통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양도가 가능하다. 왜지 느낌이? 그래 발부받아 양도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간단 말이야. 틀린 지문이라는 거야. 발부 전이야. 발부되기 전에만 양도가 가능해요. 아셨죠? 발부된 뒤엔 양도 못해. 발부돼 버렸으면 그때는 환급이 돼버린 거야. 이름이 딱 적히는 순간 환급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 양도할 수 없다는 거야. 발부되기 전에 요구해서 세무사가 확인해 본 다음에 을한테 양도 가능하다. 오케이가 되면 을로 적겠지 이제 통지서에.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부 전에만 양도 가능한 거야. 아셨죠? 이렇게 된다. 강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게 기본 틀이야. 그럼 이제 교재 들어가서 36페이지. 먼저 결정 나오네. 결정. 세무서장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고요. 과온합금이나 환급세액 등에 대해서 세 번째 줄 중간에 즉시 결정한다고 돼 있네. 즉시.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당을 고려하네요. 충당은 저는 저렇게 적었지만 충당은 좀 들어가 보시면 일반 원칙이 어떤 충당이 원칙이야? 신청 충당이 원칙이야. 그래, 충당할 때는 신청받아 충당하는 거다라고 출발한 거야. 근데 이게 맞는데 보니까 야, 너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그러면 직권으로 한다.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거야, 사실은. 전 둘 다 적어놨지만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신청 충당. 동의가 있어야 충당 가능하다. 당연히 신청이 동의지 뭐. 해달라 이제 하는 거지. 이때 뭐라고 오른쪽 화살 표시? 신청 충당은 충당 청구를 하죠. 이제 충당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그 날에 바로 납부한 걸로 본대요. 당연하죠, 보니까. 그래서 신청하면 그래? 그러면 바로 그때 낸 걸로 복귀가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예외적으로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체납국세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직권 충당한다고 돼 있네. 직권 충당. 3번은 특이한 거야. 원천 징수 세액간 충당.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한다고? 연말연산. 그 연말연산 할 때 환급 받을 금액이 발생하겠죠. 일반 직장인들은 13회 월급이다라고 하니까 맞아요? 연말연산 같은 거 하면 환급 되겠지. 왜냐면 그때 간이 세표에 따라 뗀 금액이 무지하게 크게 됐으니까. 왜냐면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만 반영한 거니까. 내가 의료비가 나가고 교육비가 나가고 이것저것 한 거 다 고려하면 그러면 세금이 줄어서 환급 될 거야. 그러면 연말연산 신고를 한 회사에서 환급으로 이제 신고하면 환급금 받아갖고 이제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근데 어차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말산에서 환급되는 금액이 있는데 반대로 또 3월달, 4월달 급여 나갈 때 보면 또 떼야 되잖아. 또 매달 줄 때 떼는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퉁치자. 이렇게 퉁치자 그런 거야. 이게 원천 징수 세액간 충당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퉁치는 거 좋아 나빠? 누가 좋아하겠어? 직장인들이 일단 받고 나중에 걷어갈 월급 줄 때 뗄 금액은 나중에 떼는 거고 지금 일단 내 주머니에 지금 들어오면 좋지. 내가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그거 받아가고 지금 이것저것 차 바꾸고 해야 되는데 차 바꿀 돈 안 되나? 어쨌든 뭐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원칙 동그라미 3번의 기억 원칙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그 환급액은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시 원천징수 앞으로 또 해야 될 그 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지만 예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주세요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 납부해야 될 세액이 없는 경우 등은 즉시 환급한다. 이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즉시 환급. 받고 싶지 바로 직장인들은 바로 받고 싶지. 받고 나중에 또 월급 받을 때 또 떼는 건 나중에 떼고 그때 뗄 건 떼고 지금 일단 주머니에 돈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 문제 나올 수 있는 충당 환급 충당 순서야. 충당할 때 순서 기억. 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 이제 뭐에 먼저 충당한대요? 당연히 체납된 거에 먼저 충당하다 당연하죠, 그죠? 체납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충당하는 게 맞지. 충당할 때는 체납된 거에다 먼저 충당한다 그런 얘기야. 충당할 때는 체납된 국세에다가 먼저 충당한다. 그러니까 환급 충당할 국세가 여러 개 있나 봐. 퉁칠 게 그 중에는 체납한 거에다 먼저 충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요 지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니은 이제 충당할 국세 환급금이 2건 이상이래요. 이게 반대야. 이제 이게 뭐야? 지금 이제 그 충당할 세금 퉁칠 세금이 여러 개 있으면 기억이고요. 그 중에 체납한 거에 먼저 충당하라. 니은은 이제 환급받을 국세가 여러 개 있나 봐. 환급받을 국세가. 그래서 충당할 국세 환급금이 2건 이상이래. 환급금이. 그러면 이때 이런 것도 있어. 환급금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세무서가 그 다음에 충당을 고려한 다음에 잔여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납세자는 이 돈을 환급 받아갈 거잖아. 환급 받아갈 거죠. 그러면 세무서 상대로 나 환급해 주세요. 나 빨리 환급해 주세요. 요구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대. 여기도 소멸시효가 나와. 아까 우리 소멸시효가 뭐였어요? 징수권 행사에 대한 불행사 기간. 뭔가 돈 달라는 쪽에서 받지 않고 있는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있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지. 그럼 이때는 뭐야? 납세자가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데 환급받을 금액을 세무서 상대로 달라고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지나버리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납세자는 환급을 못 받아가게 되는 거지. 이제 반대 입장이네.
아까 우리 세금 징수하는 걸 말한 거고. 어쨌든 소멸시효는 느낌 오시나요? 돈 달라고 하는 자, 국가가 됐든 아니면 이 환급 받아갈 자든 상대방한테 돈 줘라고 하는 거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 내가 환급 받을 금액이 여러 건 있는데 환급 받을게. 그 중에 봤더니 어떤 환급금은 이제 시효가 거의 다 돼가지고요. 곧 환급 시효가 완성이 되게 생겼어. 요놈이 있고 어떤 건 시효가 많이 남았어. 그럼 어떤 거에 먼저 충당하는 게 맞아? 충당할 때는 시효가 얼마 안 남은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해? 시효가 먼저 도래한대. 시효가 5년 등의 시효. 여기는 5년이야. 시효가 좀 이따 보시면 시효가 그냥 5년이야. 아까 우리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인데 5억 이상 국세는 10년이다. 그런 거 없어. 여기는 그냥 5년이야. 무조건 5년. 지금 4년 6개월 된 거야.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야. 먼저 도래하네요. 어떤 건 이제 한 2년 됐기 때문에 3년 남았고요. 시효가 이런 게 있다면 뭐부터 먼저 하는 게 맞아? 시효가 먼저 도래한 것부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니은 충당할 국세환급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해야 된다. 먼저. 나중에 틀린 지문. 이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려운 지문이야. 지금 얘기한 게 이해가 됐으면 좋은데, 그죠? 그래서 시효가 먼저 도래한다. 얼마 안 남은 거, 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완성이 돼 버리면 돈 달라고 못 하는 거, 그게 급박하네. 그거부터 먼저 충당해야지. 그게 맞지? 그죠? 시효가 얼마 안 남은 거를 시효 5년이라는 시효가 5년 되는 게 얼마 먼저 안 남은 먼저 도래하는 거. 각각의 환급금마다의 5년이라는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안 돼서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먼저 충당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원의 5번 이제 소액 환급금의 충당 신청 의제예요. 개정 딱지가 붙어 있네요. 얘가 이런 거야. 내가 신청 충당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이제 환급 받을 금액이 결정된 게 있어요. 이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근데 요번에 이제 신청을 해. 충당해 주세요. 그럼 내일 금액하고 이제 까 주세요. 내가 자진 납부할 국세가 이만큼 있으니 내가 낼 금액이 있으니 이런 거 아니고요. 필요적이 아니고요. 이건 직권이 아니고요. 내가 신청하는 거야. 나 낼 금액이 한 88만 원 정도 있는데 88만 원 정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88만 92만 원 정도 있어. 92만 원. 그러면 이제 환급 받을 금액은 100만 원. 그다음에 낼 금액은 92만 원 퉁치게 되면 얼마만 환급 받으면 되지? 이제 90만 원 퉁쳤으니까 92만 원을 100만 원 중에 8만 원 돌려받으면 되지. 근데 8만 원이라는 금액이 별로 신경을 안 썼나 봐.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퉁치고 나한테 들어오겠지?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환급이 지급이 안 된 거야. 그리고 1년 지났네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쓴 거지. 그죠? 8만 원이 돈은 맞지. 8만 원이. 근데 뭐 하다 보면 정신없이 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됐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나 봐. 지방세 쪽에서. 지방세에서. 그래서 지방세 법에 그쪽에는 이렇게 1년 지나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충당을 바로 하겠대. 직권으로 동의받은 걸로 봐서 이제 다음번에 지방세 뭔가 내라고 날려보낼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환급 지금 8만 원 남았잖아. 8만 원 남은 금액을 다음번에 고지할 금액이 만약에 50만 원짜리가 있으면 이제 42만 원만 고지하겠다는 거지. 8만 원만큼은 충당해버리고. 그러면 신청 충당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한 걸로 보겠대. 그렇게 해서 그냥 까주겠대. 그게 낫지. 까먹고 있는 거니까 그냥 요번에 낼 금액에서 빼고 고지할 금액에서 빼고 고지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방세 쪽에 먼저 들어왔어. 그리고 1년쯤 있다가 이제 국세 쪽에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그랬는데 올해 바꾼 것이 이제 이 금액이 원래 얼마였는데 금액이 10만 원 이하였는데 이제 얼마 이하로 바뀐 거야? 20만 원 이하일 때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금액을 좀 늘린 걸로 보시면 돼요. 금액이 20만 원이야. 그러면 과거에 작년까지는 15만 원이면 그때는 이거 환급 신청 의제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15만 원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지금 20만 원 기준이니까. 아셨죠? 한다. 좀 폭넓게 한다. 1년 기억하시고 1년. 지급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이런 일이 발생할까? 공무원도 게을렀고 게을르기다 보면 실수했고 이 환급 받을 자도 자기도 은연중에 모르고 넘어갔고 그럼 둘 다 어떻게 모르고 하다 넘어가 버린 거야. 이런 일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나 봐. 그럼 그렇게 됐다면 다음번에 고지할 국세가 있다면 고지할 국세랑 퉁쳐버리겠대. 그냥 충당에 동의한 걸로 봐서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에는 화살 표시 동그라미 5번의 두 번째 줄 요번에 납부 고지에 일단 납부할 국세가 있다면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충당에 대한 동의가 있는 걸로 본다. 의미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해 주겠다. 여러분 계좌 같은 것도 휴면 계좌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도 인터넷 뱅킹 하면서 들어가 보면 계좌가 엄청 떠요.
옛날에 제 역사죠. 옛날에 다른 쪽에 사무실 저쪽에 할 때 계좌 만들어서 대출도 받기도 했고 그게 다 어떻게 하다가 넘어갔으니까 이자 좀 남아 있는데 보니까 뭐 3,700 얼마고 옆에 휴면 계좌 떠 있고 신경 안 쓰죠. 응? 해야지 이거 한데 3,700원 돈인데라고 마음 먹다가도 뭐 다른 거 할 일이 많으니까 넘어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응? 정신없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정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까먹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나 보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다. 그만큼 많은가 보지. 규정까지 만들 정도가 됐다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야 이제. 6번은 세무사장이 환급금의 결정이 취소가 됨에 따라 환급금의 결정이 취소가 됐대. 환급해 주는 걸 결정했는데 잘못 결정한 거지. 취소가 됐대요. 그럼 이미 어떻게 했는데? 결정하고 나서 충당도 하고 지급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잘못됐다 결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걷어야죠 다시. 줬던 거 뺏어야죠. 줬던 거 세금 뺏을 때는 어떤 방법을 하면 돼? 여러분 공부하신 국징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야. 국징법의 예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국세 징수예. 그런 얘기죠. 6번이 그런 얘기다. 결정이 취소가 됨에 따라 이미 냈던 또는 충당되었던 금액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징법에 따른 고지나 독촉 등의 절차를 준용해서 하면 된다. 아셨죠? 그렇구나. 쉽죠? 7번은 충당시 소급표라고 하는 건데 여기 파란 글씨로 또 늦은 때라고 돼 있네. 이것도 의미가 있나 보다. 자,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실무적으로 이제 환급 관련해서 좀 이해해 보시면 돼. 갑일환자가 있는데요. 갑일환자에 대해서 요때 이제 소득세가 얘가 소득세 낼 게 있는데 소득세 이게 체납이 발생했대. 체납이 된 세금이 있는 거야.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체납이 됐다니 그만큼 어려운데 당연히 어렵다 보니까 재고가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부가세 쪽도 환급 나오는 거야. 매출세보다 매입세가 더 큰 거지. 사업이 위태위태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것도 체납이고 거기다가 또다 이제 VAT 부가세는 환급금이 발생한 거야. 따라오셨나요 상황은? 그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환급해 주려고 환급 결정됐잖아.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 뭘 고려해? 결정 그다음에 충당 고려받을 때 충당은 이거 있네 체납액이. 그럼 뭐래요? 체납액 있으면 직권 충당하죠. 직권 충당. 그래서 충당 결정하는 거야. 충당 결정. 그래서 이때 충당 결정했어. 퉁쳐야죠라고 충당 결정한 상태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사업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제 세금도 못 내고 뭐 체납 발생하고 막 그러겠지만 각종의 다른 채권자들한테 갚을 돈도 지금 많고 돈 달라고 하는 자가 지금 막 많어. 이런 상황에 얘가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하는 순간 바로 여기다가 뭘 해버립니까? 여기다가 채권자들이 압류 걸어버립니다. 압류. 환급받을 금액에 압류 걸 수 있어요. 그래버리면 과세관청이 충당 결정했을 때 두 개를 퉁치려고 했는데 압류 걸려버리면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더 안전하게 충당을 빨리빨리 해버리기, 충당을 바로 해버리기 위해서 규정을 만든 거야. 이렇게 압류 걸어갖고 가져가려고 하네? 그러면 과세관청 하다가 뺏기게 생겼네? 얘 환급받을 금액을 이거랑 퉁치려고. 국가도 이거랑 퉁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에다 뭐로 만들었냐면 체납국세, 이 체납된 국세에 이제 법정 납기, 체납국세의 법정 납기와 환급금의 발생일 중에 이 둘 중에 늦은 날에 이 충당 결정하는 순간 요걸 이 늦은 날에 소급하여 대등한 금액 이 두 개의 동일한 대등액에 대해서 환급이 된 걸로 충당이 된 걸로 보겠다라고 돼 있어. 충당한 걸로 보겠다. 대등에 대해서 충당된 걸로 본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때 둘 중에 늦은 날이니까 이 날짜가 늦겠네. 이 날짜에 바로 충당된 걸로 봐버리기 때문에 압류 걸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 거야.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바로 충당돼 버린 거니까. 법이 그렇게 먼저 움직여서 만들어 버린 거니까. 아셨죠? 국세가 우선인 거야. 채권자들도 물론 보호해주고 돈 받을 자들도 지켜주는 게 맞지만 일단 세금은 걷어서 나라 살림 꾸려가고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안하다. 국가가 먼저 가져가 버릴게. 이렇게 해서 아셨죠? 만든 거다. 근데 늦은 날이야. 아니 좀 급박하니까 빠른 날로 하면 되지 않아? 왜 늦은 날일까요? 그 당연히 늦은 날이 돼야지. 빠른 날은 뭐야? 둘 중에 빠른 날 얘만 있게? 얘만 있으면 무슨 충당을 어떻게 해? 두 개 다 있어야 충당하지. 그러니까 늦은 날이야. 그러니까 빠른 날로 바꿔치기. 뭐 웃긴 얘기인데 시험 문제. 빠른 날 틀린 지문.
빠른 날이라는 얘기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충당을 합니까? 두 개 다 있어야 충당을 하지. 충당을 한 걸 보려면 두 개 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약간 이제 뭐 표현이 그런 게 체납이란 거는 언제까지 안 내면 체납이에요? 법정 납기까지 안 내면 체납이야? 지정된 납기 안 내면 체납이야? 지정 납기까지라고 해야지. 근데 법정 납기라고 돼 있어.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왜? 어차피 늦은 날이니까. 어차피 얘보다 얘가 늦을 거니까 얘 갖고 할 거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하든 뭐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현이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체납이란 말은 지정 납기까지 안 내 체납이니까 지정 납기랑 비교하는 게 맞는데 그거나 어차피 얘가 늦은 날이고 이 날짜로 하는 거니까 뭐 규정이 뭐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됐죠?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볼 게 좀 있네요. 이것도 늦은 때 보이시죠?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에 대해서 소멸한 걸로 본다. 즉 충당된 걸로 본다. 그래서 압류걸 수 없어라고 해버린 거다. 이제 지급 볼까요? 지급. 충당 고려한 다음에 지급이 되네. 지급은 30일에 지급한다고 돼 있고 환급금 송금 통지서 송부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구나. 이거 송부한다고 돼 있다. 얘 송부하는 거나. 근데 환급금 송금 통지서 보는 순간 뭔가 떠오르는 게 좀 있는데 어디서 나왔죠 이게? 통지서 이거. 서류의 송달, 전자 송달, 전자 송달. 우리 전자 송달할 때는 신청이 하나 한다고 돼 있고 방법은 두 가지인데 홈섹스에 저장한 다음에 열람하게 한다든가 메일 보낸다든가. 그죠? 그 중에 저장하고 열람하게 하는 것 중에 들어가 있죠? 고지, 독촉, 돈 내고 받는 것만. 돈 내고 받는 거는 열람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장하고 열람하게 한다. 그때 이게 나왔던 거야. 맞죠? 그죠? 괜히 얘기했나? 일주일 전에 봤던 거 일주일 전에 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막 봤잖아요. 서류 송달, 송달 받아야 할 자, 송달 장소, 송달 방법, 효력 발생 시기, 송달 방법은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우편 송달은 등기 우편 또는 일반 우편 둘 다 가능한데 근데 중요한 서류는 등기 우편만 하라 라고 돼 있지. 중요한 서류는 어떤 서류야? 중요한 서류는 고지, 독촉, 강제징수, 정부의 명령 이런 것들을 하라. 그렇지만 이게 늘상 하는 중간연합이라든가 예정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50만 원도 안 되면 문화부고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반 우편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기억나네요. 그죠? 그러면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 중에 이게 있었어. 요거 통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얘기한 게 의미가 좀 있어요. 이제 와볼게요. 지급 보시면은 통지서 송부한다. 거기 꽃표시 1번 가볼게요. 지급에. 이 통지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에만 송부한다. 그죠? 제가 여기다 적었잖아요. 현금 지급할 때만 이거 송부한다고요. 발부에 송부한다. 산다. 그 다음에 계좌이체 지급 방식에 따라 할 때는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2번 이때 이 통지서의 송달은 등기편으로 해야 된다 이게 돼 있어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지, 독촉, 그 다음에 정부의 명령,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얘도 등기편 한다고 돼 있나 보다. 구석진데 어쨌든 등기편 한다.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되면 5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구나. 좀 구석진 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있네. 그때 서류에 송달할 때 봤던 그 내용과 좀 다르네. 그 내용은 고지, 독촉, 강제징수, 정부 명령에 대해서만 등기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서류로 보나 봐. 이것도 등기판 한대. 근데 금액이 5만 원, 환급금이 5만 원 안 되면 금액이 작은데 5만 원이면 안 되면 그럼 일반 우편 하자.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렇게 돼 있나 보다. 좀 구석진 내용인데 찾아서 넣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기속자 환급 특례가 뭘까요? 실질 기속자 환급 특례. 뭐 이렇게 많아? 그죠? 뭐 이렇게 내용이 많은 거지? 자, 이제 보시면 이건 뭐냐? 실질 귀속자 환급 특례야. 실질 귀속자 환급? 여기 이제 세무서가 있잖아요. 여기 갑이란 자가 세금을 납부를 했어. 납부를 했어. 그래서 100만큼 납부했어요. 100만큼을 납부를 했네요. 100을 냈어요. 갑이. 근데 사실 갑은 명의대여자였어. 명의를 빌려준 거였어. 실제 숨어있는 실질 귀속자는 을이야. 실질 귀속자 얘가 을이야. 을이 사업하는 거야. 근데 을이 친구야 내가 사업하는 걸 하잖아. 나 돈 많이 버는데 다른 것도 막 있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다 친구야. 그래서 너 명의로 좀 하자. 그랬더니 갑이 그래라.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뭐 깔끔하니까
0에서 출발하니까. 그럼 세금 낮겠지 누진세율 체계에서. 그래서 갑 앞으로 해서 세금을 100을 냈어요. 여태까지도 계속 냈겠지. 내고 했겠지. 낼 때마다 을이 좋겠지 갑한테. 그러면 또 얹어줘갖고 이제 뭔가 야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사 먹어라고 하고 술도 사주고 막 그랬겠지 아마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갑 이름으로 해서 내고 했는데 근데 둘이 이제 좀 뭐 문제가 됐는지 이제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불거지고 여러 가지가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을이 숨어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다라고 하는 판명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야. 을이 실질적인 귀속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납부했던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 갑이 낼 금액 아니잖아. 얘가 실질 귀속자니까. 그럼 결국은 갑은 뭐라고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거고요. 을이 실질적인 이거의 귀속자야. 그러면 이제 얘 앞으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한테 걷어갔던 세금은 이거는 부과를 취소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돌려주는 게 맞지? 얘는 환급해주고요. 그럼 과세관청은 세무서는 얘한테 이제 부과하겠죠. 을한테 요때 이렇게 부과할 거란 말이야. 부과할 때는 당연히 100일까 100보다 더 클까 일반적으로는 더 크겠지. 얘로 옮기면 얘가 그것 때문에 얘가 피해가려고 지금 얘 명의를 빌린 거였으니까 아마도 한 130은 될 거다. 더 세금이 커져서 130이다. 그럼 얘한테 이제 부과하려고 할 때 과세관청이 그동안 어떻게 왔냐면 어차피 한통속이니까 얘한테 환급해 주는 거 안 하고 환급해 주는 거 얘 환급 돌려주고 다시 얘한테 130 받으려고 얼마나 힘들어. 그죠? 이미 들어온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안 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한테 환급을 안 해주고요. 환급 안 해주고 불안하니까 얘한테 부과할 때 여기서 기납부로 뺐어요. 100만큼을. 얘 환급을 안 해주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어차피 하나니까. 둘이 하나의 어떤 세트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얘가 낸 거를 얘가 내줬겠지라고 보고 여기서 100을 빼는 기납부색으로 빼듯이 빼서 100을 빼서 30만 추가로 내세요라고 하는 일을 해왔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많은 판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을이 갑한테 야 친구야 너 이번엔 돈이 없다 너 좀 내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냈어 갑이 100을 자기 돈을 냈던 거야. 그리고 이제 한번 얘가 안 주고 하니까 얘가 불어갖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거야. 만약에 상황이 그런 상황 발생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세무서에다가 갑이 뭐라고 하는 거야? 100 내가 낸 거 있잖아요. 돌려주세요. 환급해주세요라고 주장한 거야. 세무서 상대로. 세무서는 여기서 뺐는데. 그래갖고 다툼부터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럼 대법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납부에 대한 환급받을 당사자는 갑이다. 무슨 뭘 근거로 을한테 뺐니? 분명히 다른 당사자인데 이 둘 간에 납부 환급받을 법률관계 당사자는 갑과 세무서 간이니까 갑에게 환급해줘야지 왜 여기다가 마이너스 했니? 이거 무너져 너 뭘 보고 이렇게 한 거야 세무서야? 이렇게 한 거야. 그렇잖아요 당연히. 우리 그냥 직관으로 볼 때는 그렇겠지 뭐 얘가 내줬겠지 뭐 얘가 빼는 게 맞겠지 그게 안전하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문헌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환급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하면서 규정을 좀 보완한 거지. 그래 그렇구나 무턱대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만들까? 근데 실무적으로는 여기다 빼는 걸로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이때 단서를 만들어서 그래 여기서 이제 뺄 때는 얘 실질 귀속자가 얘가 이거를 냈다 100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서 붙여갖고요. 그럴 때는 여기서 뺀다라고 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야. 제대로 판단해봐라 세무서야. 얘가 낸 게 확인됐니? 그때만 빼라고 하는 거야. 얘가 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얘한테 환급해주고 얘는 다시 130을 걷어가도록 해.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나요? 멀어졌나요? 지쳐있죠? 지금 많이 지쳤죠? 머리가 많이 지쳤죠? 너무나 양이 많고 이것저것 막 잡다한 거를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마음속에는 짐이 생기죠? 다시 언제 보지 이거를?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제가 드릴 말씀은 별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겨내야지 어떡할 거야. 그죠? 이겨내야지. 여러분들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겨내셔야죠. 어쩔 수 없죠. 자주 반복해서 봐야 돼. 규정 있는 거 어떻게?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안 하고 넘어갔다 나오면 어떡할 거야? 거기다가 뭐 2차 때도 해야 된다니 지금 꼼꼼하게 해놓으면 좋지 뭐. 다 이거 2차 때 보는 판례들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야. 2차 동차 때 들어가면 다 볼 것들이란 말이죠. 다 볼 거야. 약간 살붙여서 판례도 얹고 좀 더 내용도 쓰기 위해서 만들고 하겠지만 내용은 기본 뼈대는 같이 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파란 글씨로 그렇구나.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걸로 확인된 금액은 얘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요때 여기서 빼는 거지. 무턱대고 빼는 건 아니다. 세무서야 이렇게 한 거지 이제. 확인되면 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다.
양도 중요하네. 맨 마지막에 양도인데 양도는 뭐가 중요하다고? 발급 전에. 이거잖아. 발부 전. 이게 발부하기 전에만 양도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중요하고요. 됐죠?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뭐가 나와? 소멸시효가 나오네. 소멸시효. 국세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몇 년이라고 그랬지? 몇 년? 오른 1번 끝에 5년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 얘는 5년이야. 환급금 5억 이상인 환급금은 10년이다. 이런 말 없어. 아까 우리 국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처럼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5년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소멸시효의 뭐 중단인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민법에 따른다고 해서 민법 아까 그런 규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기법 또는 세법에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뭐에 따른대요?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이 경우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 등 행정 소송으로 청구했대요. 소송으로 청구, 소를 통해 청구했대요. 이때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 민법에 따른 청구를 한 걸로 본다라는 규정이 들어와 있네요. 원래 이 소멸시효의 중단은 이거는 환급금에 대한 거니까 누가 움직여야 돼? 누가 일단 움직이는 게 맞아? 환급받을 자가 환급해주세요 라고 하면 중단되겠지.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채우면 이제 시효 완성이 되는 거고, 돈 주세요, 세무서님 돈을 주세요, 나한테 환급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그때 중단되겠죠. 이제 아까 국세징수권은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돈 내세요, 돈 내세요, 고지, 독초, 교부청구 압류하면 중단되는 거고, 납독교합, 그죠? 이렇게 중단되는 거고, 얘도 그렇게 중단되는 건데, 이런 행위를 이제 일반적인 청구란을 통해 송해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때도 역시 아까 우리 소송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소송도 이제 중단 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네요. 민법에 따라서 민법이 하고 있는 그 방식을 세법도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 소송으로 청구했대요. 그래서 그게 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 소송 뭐 이렇게 해서 요 문구 그대로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송으로 청구한 경우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인데 이제 민법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달라진 반대 부분이야. 3번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이제 환급해줄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아니라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세무서가 안내문 날려보는 거야. 안내문. 아니 환급 받아갈 게 있으신 분들 왜 환급 안 받아가세요? 빨리 받아가세요 라고 한 거야. 세무서장이. 그럼 이걸로 시효가 중단되겠어? 응? 납세자가 한 일이 없잖아. 환급 받을 자가 뭔가 해야지만 중단되는 거지. 이건 과세관청에서 뭐라고 한 거 아닙니까? 받아가세요라고 한 거잖아. 이게 민법에 따르면, 민법 쪽에 따른다면 이게 시효 중단된답니다. 민법에 따르면. 그게 중단되니까 우리가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중단된다고 할까봐, 세법은 아니거든.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 규정을 넣은 거야. 이게 어이없는 얘기가 아니라 민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다면 이게 중단돼 버린단 말이에요. 중단된다. 세무서장이 환급금 청구하다, 촉구하는 것이 반대쪽이 움직인 것이 이게 중단 사유가 돼버린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아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때는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넣은 거야. 최근에 개정돼 들어온 거야. 몇 년 전에. 따라오셨나요? 3번? 다 민법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등장한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민법대로 하는 거고요. 2번은 민법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3번은 민법과 반대로. 민법은 그렇게 한다고? 세법은 안 할래. 세법은 세무서장이 환급 받아가세요 청구를 촉구하는 거는 중단된다고 보지 않을 거야. 아셨죠?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가시면 환급 가산금 나옵니다. 가산금. 국세를 환급해 줄 때는 가산금을 주죠. 그러면 계산 들어가고 막 복잡한 것들까지는 보지 말고요. 그런 건 우리 알 필요 없고, 일단 계산은 뭐 식은 한번 음미해 보시면 환급받을 금액에다가 날짜별로 이자 계산해서 주겠죠.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 환급해 줄 때는 당연히 이자율도 구해야 되고 기간도 곱해 갖고 하겠지. 근데 밑에 적용 배제 보이네요. 적용 배제. 그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지급 안 한대요. 어떤 경우야? 두 가지야. 환급할 때 가산금을 안 주는 경우, 이자 안 주는 경우야. 두 가지 케이스인데, 이자 안 주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세금을 낼 때 물납을 한 거야. 여러분들 환급할 때 가산금은 내가 세금을 10억을 냈어요. 10억을 냈어. 근데 10억 중에 세금이 이제 아니야. 10억이 아니고 한 6억이 된 게 맞아. 그럼 4억만큼 환급이 되겠지. 그럼 4억만큼 환급해 줄 때 그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지. 이게 환급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지. 맞죠? 그럼 그 4억만큼 줄어드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한다는 얘기는 시중 금리를 반영해서 이게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 기간 동안에 요 날짜별로 기간 동안에 이 정도 이자만큼이 발생했을 것 같으니까 이만큼을 죄송해요 돌려줄 때 쳐서 줄게요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른바 기회수익 개념이라는 거 아니야. 기회수익 개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물납을 했어. 물납? 세금을 물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납. 조세 물납 그러면 떠오르는 게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억나죠? 그죠? 이런 물납. 그럼 이 물납이란 걸 해요. 물납. 그럼 물납이란 걸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세금 낼 금전이 없네. 이렇게 상속세 쪽에 물납이 있고요. 지금 이제 물납이 또 지방세, 재산세 쪽에 물납이 있어. 다 물납이 많이 없어져 버리고. 물납이란 게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납을 해요. 그 물납했는데 그 세금이 10억 대신에 물납을 10억짜리 만약에 토지로 물납을 했는데 나중에 세금이 6억 되고 등해서 4억 줄어드니까 물납했던 토지를 돌려받게 된 거야. 물납했다가 일부를 10억 원어치 토지를 줬다가 물납을 했다가 그 중에 4억 원어치 토지를 물납을 다시 그 물납했던 거를 다시 돌려받게 되니까 물납 재산으로.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자 줘야 돼요? 이 토지라는 거에 기회수익이라는 걸 구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으로. 이 화폐는 이자라는 게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구할 수가 있지만 토지는 국가가 맡아서 갖고 있을 동안에 얼마만큼 수익 난 거를 쳐서 줘야 되지? 라고 하는 걸 구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냥 도안임 뭐 이런 개념으로 안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물납한 재산을 환급받을 때는 이자 준다 안 준다? 환가상금 안 준다는 거야. 여기에 동그라미 2번이야 밑에. 배제 2번이야. 2번이 중요하겠죠? 2번 물납한 재산 환급받을 때 이자 준다 안 준다? 가상금? 환가상금 안 준다. 아셨죠?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툼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주변에 보니까 땅 가지고 이제 뭐 해서 그 사이에 얼마 정도 뭔가 수익이 나와서 만약 건물이면 주변에 임대 같은 거 했으면 임대로 받았을 건데 국가가 물납받아서 임대했으니까 임대로 들어온 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나름대로 임대를 했어. 그러니까 좀 줬어. 그랬더니 임대를 왜 이렇게 짜게 받았냐? 이건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뭐가 객관적인지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못 준다는 거야. 느낌? 그리고 또 하나 적용 배제 1번. 이거는 환급을 해주는데 원래 환급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돌려받기 위해서 뭔가 불복 들어가거나 등 해야 되는데 불복 90일 내야 되는데 날짜가 지나버렸다든가 원래 안 되는 건데 안 될 때 최후의 보루로 가는 게 고충이라는 거야. 고충 민원 처리. 가가지고요. 이거 좀 나는 안 되는 건데 좀 감안해주면 안 돼요? 그쪽에 봤더니 딱하대. 규정상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해드릴게요라고 해서 그쪽에서 통과가 되면 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안 되지만 해주는 거야. 안 되지만 해주는데 무슨 이자 주겠어? 안 되는 걸 해주는데. 고충 민원 처리 아셨죠 느낌?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이 다음에 어느 하나 밑에 경정청구 이의신청 이런 사유가 없이 정상적으로 뭔가 불복하거나 등의 사유 없이 고충 민원의 처리에 따라 환급금을 주는 경우에 이때는 이자 안 주겠다는 거야. 너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해주는데 이자 왜 안 줍니까? 야 너도 양심이 좀 있어라. 그죠? 그죠? 너 안 되는 거 해주잖아. 그러니까 원금만 받아가 무슨 이자까지 받아가려고 해. 이자 안 주겠다는 거야. 아셨죠? 이때 안 준다. 두 가지. 물납한 재산 환급받을 때 그 다음에 고충민원 처리 이때는 이자 안 준다. 환급 가상금 안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자율은 1년 만기 등등 해서 기재부로 정하는 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자율. 근데 이자율을 계산해서 이제 줘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잠깐 밑으로 가서 참고해 가볼게요. 맨 밑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1년 만기 감안해서 뭔가 정해서 준대요. 3.5%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밑에 동그라미 2번이야. 다만 내가 싸워가 이겼어. 불복 들어가서 이겼어. 이겨서 이제 그럼 아까 이기면은 누구한테 이제 가야 돼. 재결청에서 네 손 들어줬어. 내가 이겼어. 재결청. 그럼 어디로 가 이제? 처분청. 그럼 처분청에서 이거를 이제 기속력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만약에 제척기간 지나버렸으면 1년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속력 아까 봤던 1년간 제척기간 연장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부가치소나 감액경정 등을 해갖고 환급해 줘야 되는데 분해 찾는지 어쨌는지 얘가 환급을 안 해주네. 약 올리는 건지. 아니 갔으면 환급해줘야지. 분명히 내가 이겼어. 재결청에서 판사가 소송까지 갔는데 소송에서 판사가 아니면 뭐 다른 불복제도에서 그래 네가 낸 10억이란 금액은 잘못 낸 거 맞으니까 10억 돌려받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했으면 부가시소가 됐으면 10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계속 안 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열받죠. 그래서 이게 40일 내에 안 주면 이자를 1.5배 주겠대. 이자를 1.5배. 그럼 아까 3.5배면 곱하기 1.5배 하면 계산 복잡해요. 어쨌든 그렇게 줄 거야. 아셨죠? 이렇게 줄 거야. 1.5배 150% 주겠다는 거야. 이러면 담당 공무원 어떻게 될까요? 심화해서 쓸 거야. 국가에 손해를 끼쳤잖아.
제때 주지. 40일 내에 줄 거 뭘 줄 건데 왜 뭐 이렇게 일을 안 했어? 일을 빨리빨리 해서 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다 주겠지. 40일 내에 안 줬다면 큰일 나겠죠. 응? 이자 1.5배에서 0.5배만큼이 차이 나는 거 이거 너 월급에서 깔 거야라고 해버리면 너 일 잘못했잖아. 국가에 손해 끼쳤잖아. 네가 빨리빨리 했어야지. 이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들 빨리빨리 주겠죠. 그렇게 유도하려고 만든 것 같다. 이자는 1.5배 준다. 40일 1.5배 기억하면 되겠죠. 40일 1.5배 됐나요? 40일 1.5배 이런 것도 있네. 자 됐어요. 다시 올라가서 이제 이자 계산 기간이에요. 기간은 이거 보면 일단 기산일이 이자 줄 때 언제부터 이자 날짜 계산할 거냐. 기산일 탁 자꾸 나오는 기산일이 기산일. 기산일은 동그라미 1번 이게 뭐야 다 차고 이중 뭐 이런 거 아까 했던 거잖아. 아까 여기 과온합금 이거는 원래부터 다 낼 때부터 잘못했던 거야. 이거 자체는 바로바로 나오는 거고요. 얘도 부가 취소되거나 감액 경정되면 싸워갖고 이제 감액 경정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중에 감액되는 부분만큼은 원래 낼 필요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게 과온합금이니까 얘는 이자 줄 때 언제부터 줘야 돼? 내자마자 잘못된 거니까 다음 날부터 바로 이자 주는 거야. 납부일 다음 날부터. 아셨죠? 납부일 다음 날부터 그렇게 보면 돼요. 납부일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구분에 따른 날에 다음 날로 돼 있잖아. 또 간가로 1번이. 그러니까 밑에 다음 납부일 돼 있으니까 납부일의 다음 날이에요.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 준다. 동그라미 2번은 이제 2번, 3번은 1번이 아니야. 이제 2번, 3번은 세금을 냈는데 감면된 거야. 감면이 나중에. 그럼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이자 주는 거야.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지. 국가가 감면해 주겠다고 이제 큰맘 먹고 해주는 거야. 감면을. 그럼 감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자 주는 게 맞지.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법이 개정된 거야. 법이 바뀐 거야. 법 바뀌면서 이제 소급 적용한다든가 등해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개정법률 시행하다 보니까 법을 바꿔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게 유리하게 바뀌었나 봐. 법이. 그래서 세금을 돌려줄 게 생겼나 봐. 그럼 그거는 처음부터가 아니라 처음엔 잘 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개정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이때부터 이자 주겠다. 아셨죠? 개정법률의 시행일 다음 날부터 이때 이자 주겠다. 그 다음에 4번은 그 위에 이 외의 경우 이때는 옆에 뭐 동그라미 치면 돼? 일정한 날부터 며칠 지난 날? 30일. 아까 30일의 의미는 말씀드렸습니다. 30일 무차별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30일. 그래서 원래 30일로 환급이니까 그렇다. 이 의미를 좀 더 보여주는 것이 밑에 꽃표시 두 번째 거. 세법의 환급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 이거 며칠 내 조기환급해? 부가세는 30일이 아니고 조기환급 15일이잖아요. 그럼 여기 15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좀 규정 의미를 알겠지? 일반 환급은 30일이니까 30일 그죠? 그 다음에 조기환급은 15일이니까 15일 이렇게 해서 그 규정에 따른 30일 지난 날로 돼 있죠. 그래서 지난 날로 여기 표현돼 있어서 사실 규정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지난 날인데 위로 올라가면 다음 날이니까 지난 날이 다음 날 지난 날은 플러스 1일이거든. 그 다음에 다음 날이니까 또 다음 날로 미뤄지는 거니까 약간 규정상 약간 좀 그래. 뭐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아직까지. 그래서 어쨌든 그게 돼 있다. 만료일은 보시면 되고요. 따라오셨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기산일도 좀 알아놓자. 기산일. 얘 납부일 다음 날 바로 준다 이자를. 납부일 다음 날. 우리 이자 계산 기산일이야. 이자 줄 때 기산일. 얘 다음 날부터 바로 준다. 내자마자 바로 잘못된 거니까. 얘들은 다 30일 정도 기억하면 되고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개정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 이렇게 좀 더 넣어서 기억해 놓자. 됐죠?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 이제 물납재산 환급이에요. 아까 물납재산 해버렸잖아. 그러면 중요한 게 뭐야? 물납한 걸 환급해 줄 때는 이자 줘 안 줘? 안 준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납한 걸 환급받을 때 밑에 물납재산을 가지고 물납을 했는데 물납이 뭔지 알잖아. 물납. 부동산 등등 금전 외의 걸로 세금 낸 거야. 물납을 한 상태에서 이제 환급이 된대요. 환급될 때는 이제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해야 되는 거잖아. 물납한 놈으로 환급해야지 원래. 내가 물납한 걸로 환급이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 첫 번째 박스 내용이 다음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야. 내가 물납을 했는데 물납한 것이 이제 국가가 물납이 됐다는 얘기는 국가가 세금 대신 그걸 받았으니까 건물이든 뭐든 이걸 팔 수 있잖아. 국가 거니까 이제 국가가 세금 대신 받은 거니까 팔 수 있죠. 국가 팔아버렸나 봐. 그러면 다시 물납재산이 환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가가 사서 또 줘야 되는 거 그걸로 동일하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하잖아. 그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환급해 줄 수밖에 없어. 금전으로. 그럼 만약에 금전으로 환급해 주면 뭘 줘야 돼? 이자 줘야 돼 그때는. 그죠? 금전으로 주면 이렇게 된다. 첫 번째 1번. 2번은 뭐죠? 물납한 재산이 성질상 분할이 불가능하대요. 그죠? 불가능해서 환급이 곤란하답니다.
뭐 요트 같은 걸로 물납한 거야. 근데 그 중에 반만큼이 환급되는 거야. 그럼 요트 반 쪼개면 배가 안 떠 있겠죠? 그죠? 이런 느낌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분할이 곤란하다. 3번은 물납했는데 그거를 국가가 임대 중에 있대요. 이미 임대 중에 다른 행정용도로 쓰고 있대. 행정용도로. 그래서 행정용도로 건물 물납받아 갖고요. 세무서가 거기 들어간 거야. 건물을 물납받은 데다가 거기 세무서가 거기 이전에가 거기 있는 거야 이미. 영등포 세무서가 그래요. 영등포 세무서 거기가 예식장 건물 물납받아 가지고 세무서가 예식장이야. 위에 궁전으로 돼 있고 막 그래. 대리석 깔려 있고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들어가서 행정용 쓰고 있는데 환급해 준다고 다시 세무서가 옮기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 이미 쓰고 있으니까 그때는 못 돌려준다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 아니면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 어디다 쓸까 어떻게 쓸 거라는 거를. 그럼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 계획 수립하는다. 그러면 그걸 돌려주면 안 되겠지. 이런 등등. 팔아버렸거나 임대 중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쪽 쓰고 있거나 매각했거나 등등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다든가 등등은 이때는 물납한 재산을 환급해주지 못하겠다. 그럼 금전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야. 금전 환급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물납한 재산이 있을 때 환급할 때 순서야. 물납 재산 환급 순서. 그럼 물납 재산에 대해서 환급해 줄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 물납한 게 여러 개 있나 보다. 물납한 게. 그럼 그 중에 뭘 먼저 돌려주지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순서가 일단 신청이 하나 한다. 신청. 내가 물납했는데 그 중에 뭘 돌려받아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이 10억만큼 물납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2억짜리, 3억짜리 몇 개를 물납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물납한 걸 돌려받을 때 그때 나는 소중한 게 이거니까 이거 먼저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돼. 나한테 먼저 줄 거 환급해 줄 때 그 중에 나 A, B, C, D를 물납했는데 그 중에 C가 좋으니까 C를 먼저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그것부터 주는 거고. 근데 신청이 없으면요? 없으면 이때는 물납 받을 때 물납을 허가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국가가 물납을 받을 때도 물납이란 거는 당연히 금전 외의 걸 받으니까 이게 돈으로 바꾸기가 용이한 걸 따져볼 거야. 황금성이랑 황금성. 그게 용이한 거부터 물납받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개 있다면? 그러면 반대로 환급해 줄 때는 뭐부터 환급해 주고 싶을까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역순으로 이렇게만 느낌 가지면 돼요. 그 환급 충당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뭐 이게 앞자 나중에 따서 외우고 할 거야. 2차 공부할 때는 국공채가 먼저고 그다음에 뭐 상장 주식이 먼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돼 있어요. 그게 반대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순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첫 번째 둘째 줄에 박스 안에 두 번째 박스 내용에 두 번째 줄에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이거 먼저 신청하면 그거부터 먼저 환급하는 거야 먼저. 근데 신청이 없다면 이때는 허가 순서 역순으로 한다고 돼 있고 이제 지금은 없어진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에 따른 환급 이런 건 지금 없어. 이제 옛날에 있던 거지. 근데 옛날에 물납했다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지만 지금 환급해 줄 수 있잖아. 옛날에 있던 시절에 물납했던 게 한참 한 5년 7년 지나서 지금 와서 환급이 될 수 있으니 그때는 뭐라고 되냐면 그냥 그걸로 한대요. 그 재산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물납재산 관리 비용이야. 관리 비용. 이게 지문이 잘 나와. 이게 뭘까요? 이제 갑이란 자가 국가에다가 물납을 했어요. 국가에다가 건물 하나를 물납했어. 그럼 이제 국가가 물납 받아가지고요. 이걸 가지고는 유용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이 건물을 받아서 물납 받아서 발생하는 이제 수익이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지출이 발생하겠지. 그럼 물납한 기간 동안에 갖고 있는 받은 수익은 누구 거야? 국가 거죠. 이거 누구게 된 거야? 물납했으면 국가께 된 거예요. 그럼 수익은 국가 거지. 지금 이제 뭘 한대? 물납했던 요놈을 다시 반환한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때 수익은 원래 국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요? 지출은 일반적인 지출이 발생했어. 일반 이게 이제 수익적 지출, 수익적. 이건 누가 부담해야 돼? 국가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대. 이게 10층짜리인데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물납받은 거야. 그럼 이제 국가 입장에서 이거 임대하고 등 하려면 뭘 설치해야 돼?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지만 임대가 빠지겠지. 그래서 국가가 돈 5천만 원 들여갖고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야. 그런데 이제 다시 물납받은 걸 환급해 줘야 돼. 이 건물로. 환급할 때 이건 누가 부담해야 돼? 자본 지출은. 물납받아가는 납세자가 부담해야지. 납세자가 내고 가져가야지. 국가가 돈 썼으니까. 네가 물납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가 돈 썼는데 너 이제 환급 받아가니까 엘리베이터만 내고 나머지만 가져가라. 엘리베이터 놔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는 건물이 자본주의 같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 떼고 줘? 같이 주겠지. 응? 같이 주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납세자가 부담하고, 그럼 납세자가 이 5천만 원을 여기다 내지 않으면 환급 못 받아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부담해야지만 환급해 주는 거야. 납세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관리비용 볼게요. 관리비용 1번 물납재산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국가에 부담을 한다. 국가가 지출한 비용은 근데 다만 자본적 지출을 부담했다면 납세자에 부담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뭐 수익 생기고 이런 것들은 다 국가 거다. 과실은 다 국가 거다. 이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됐네요. 참고 안 봐도 되고요. 밑에 관할관청이야. 이건 별거 없어. 납세자가 세무서에 뭘 할 때는 관할 어겨도 돼. 관할 어겨도 돼. 근데 세무서가 납세자한테 뭘 할 때는 관할 어기면 안 돼.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할관청은 과표 신고의 관할은 동그라미 2번 납세자가 관할 위반 신고서 줬대. 내가 강남 세무서에다가 해야 되는데 강북 세무서 한 거야. 돼 안 돼? 돼요. 이때는 문제 없어요. 근데 밑에 결정경정 관할 거기 동그라미 2번 관할관청의 결정경정을 위반했대요. 응? 나 분명히 강남 세무서가 나한테 해야 되는데 강북 세무서가 나한테 갑자기 부가처분하고 난리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어기면 아셨죠? 그래서 이 상황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됐고요. 48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힘들어도 문제는 풀어야 되겠죠. 그죠? 문제 풀고 53번 밑에 가보시면 체납된 국세 등과 납부 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납부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는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충당한다. 맞죠? 두 가지. 그죠? 이 두 가지는 직권 충당한다. 그 얘기지. 직권으로 한다. 체납 국세와 납부 기한 전 징수사유 있다면. 그다음에 54번 환급금 중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환급금 결정한 날부터 15일 내에 지급 아니죠? 30일 내 지급. 요거 30일 내 지급한다. 잔여금 남은 거는 30일 내 한다. 이때 국상금금 송금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뭐 이건 잘했는데. 그다음에 55번 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과 직권에 따라 충당하는 경우에 체납된 국세의 강제징수비와 국상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기와 환급금의 발생일 중에 빠른 날로 소급하여 대등에 관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지문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개 다 있어야지만 충당을 하는 거니까 둘 중에 늦은 거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기 요거죠. 체납 국세 법정 납기와 요거 환급금 발생일 퉁친다. 그 사이에 끼고 들어올까봐 늦은 날에 대등액에 대해서 소멸한 걸로 본다. 충당된 걸로 본다라고 돼 있다. 그죠? 늦은 날이야. 빠른 날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접근해야지.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 읽어보면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이 뭔 말을 물어보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 56번 가볼게요. 환급금 중에 납세 신청에 따라 충당한 후에 남은 금액이 소액 환급금 충당 그 얘기구나. 10만 원이 아니고 이제 얼마를 바뀌었어요? 2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환급이 아니 1년 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때는 고지에 따라 내야 될 국세가 충당할 수 있으며 이때는 동의한 걸로 본다. 뒤는 맞는데 그죠? 거기 잘못됐구나. 20만 원 1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20만 원 1년. 그 다음에 57번 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해야 되며 이게 2건 이상일 때는 시효가 나중에 도래한 것부터 충당합니까?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할 때는 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부터 급박하네. 그런 것부터 충당해야지. 납세자 입장에서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은 놈부터 먼저 시효 5년이 도래하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돼. 걔부터 여유가 있는 거 말고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먼저. 나중이 아니다. 58번 환급금과 가산금은 과태처분 취소 무효 확인의 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할 때 중단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아까 민법에 따라 중단된 걸로 본다고 돼 있었어요. 59번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납세자한테 환급 청구에 대한 안내 통지 등을 한 경우에 이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민법에 따른다라고 할 때 하나는 따르는 거 58번, 59번은 따르지 않고 있어. 민법은 그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세법은 세무서장이 촉구한다고 해서 이때 중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가는 거야. 우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둔 거야. 민법과 달리. 60번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인한 환급금의 기산일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날 맞네요. 개정법률 시행일의 다음날 이런 것도 있었고 61번
납세자가 어떤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 판결에 따라 환급금 지급할 때 결정 판결이 된 날부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후에 지급할 때는 이자율 2배를 줍니까? 며칠 내야? 40일 지나 주게 되면 1.5배였어. 40일 1.5배. 40일 1.5배. 62번. 상속세를 물납한 후에 부가처분의 일부 전부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 환급할 때는 해당 물납한 자산을 환급해야 되며 이 경우에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납한 걸로 환급할 때는 가산금 안 줍니다. 이자 안 줍니다. 63번. 물납한 재산의 수납 시 환급 시까지 발생한 물납 재산의 관리 비용 및 자본 채출은 납세자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지? 국가. 자본 채출은 납세자. 잘못됐네.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실들은 국가. 이건 맞네요. 그죠? 64번. 경정 등의 청구 및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없이 그냥 고충 민원의 처리에 따라 빠졌어요. 글씨가 고충 민원 처리에 따라 이제 끼워 넣어야죠. 국세환급금을 충당 지급하는 경우란 말 넣어야 되겠죠. 이게 좀 빠져버렸어요. 그냥 고충 민원 처리에 따라서 충당금 이런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는 이자 준다 안 준다?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안 되는 거 해준 거야. 고충 민원으로 부탁해가지고 이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맞죠? 안 준다. 안 준다.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한다. 잘못된 겁니다. 사이에 좀 넣으세요. 따라 다음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이 문구를 넣어갖고 하시면 돼요. 중간에 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고충 민원에 따라 줄 때는 이자 안 준다.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런 포인트들을 문제 풀다 보니까 좀 나오네요. 그죠? 이런 것들 잘 넣어가지고 실수 없이 옆에다 빨간 펜 칠하고 하면서 한번 작업을 해놓으세요. 그럼 볼 때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있었지 떠오르면서 이제 공격이 어떻게 들어올지가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방어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제 막 보는 거니까 하시면 됐습니다. 됐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래 승계 좀 해야죠. 그죠? 해야 돼요. 6시까지는 채워야 돼요. 정말 이게 승계하고 연대납세금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다음 주에 좀 해볼 만하지. 안 그러면 다다음 주에 또 봐야 됩니다. 다다음 주에 또 보기 싫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하려면 자 이제 승계하고 이쪽 승계 개정사항도 좀 있어. 승계 연대납세무보다 승계는 하나 보자. 발은 담궈야지 3장에. 3장에 뭐 3장 4장이 뭐 양은 많은 장은 아니고 뒤에 주제 굵직한 거 몇 가지만 하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좀 해보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승계 한 10분 쉬었다가 승계 주제만 한번 해볼게요. 승계만 한번 해볼게요.